나 박준호는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채 성수동 빌딩 2채, 분당 토지 3,000평, 예금 100억, 총 500억 이상의 전 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친딸 박서희에게 상속합니다. 둘째, 며느리 이선영과 손자 윤지민은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선영이는 현기증이 났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이 많았다니. 치매에 걸리신 지 10년 그 전에도 이렇게 재산이 많은 얘기는 처음 들었다. 남편이 시어머니 여행 가신다고 경비 마련하다가 퇴근 후 택시 타고 사고사로 내 곁을 떠났고, 어머님은 매일 저를 볼 때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매일 같이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보험금으로 해외여행 다니시다 해외에서 돌아가셔서 겨우 유골함만 돌아왔고, 그렇게 시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아버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죠? 아버님, 저랑 제 아들 지민이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선영이는 마음이 무너졌다. 언니, 들었죠? 빨리 이 집 구석에서 나가요. 이 허름한 집도 내 거니까 빨리 팔고. 미국으로 가야겠어요. 이 동네는 촌스럽고 공기도 안 좋아. 세련되지 못했어.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언니, 10년 넘게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빨리. 한적한 어느 동네 빌라에도 해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선영은 눈을 뜹니다. 벌써 몸이 기계처럼 움직이죠. 10년간 매일 반복된 일상이 선영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걸어가며 선영은 오늘도 시아버지 방문을 엽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박준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선영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선영은 매일 똑같이 인사를 건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혀줍니다. 선영의 허리는 이미 디스크가 2곳이나 있었지만 물리치료 받을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까지 모든 게 선영의 몫이었거든요. 오늘은 뭘 드실까요?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시아버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립니다. 선영은 익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미역도 쌀도 바닥이 보입니다. 어제 마트에서 할인하는 닭가슴살을 사느라 다른 건 못 샀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지민이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할아버지 아침 준비하고 있어. 넌 좀 쉬어. 지민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식탁에 놓습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일당이에요. 쌀 좀 사세요.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민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아침을 준비하다 보니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선영은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로 나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텔레비전을 켜서 아침 뉴스를 틀어줍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따뜻해서 산책 나갈까요? 선영이 혼자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대답은 없지만 계속 말을 걸어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준호 환자분 진료비가 밀려 있는데요. 언제쯤 납부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벌써 3개월째 밀린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도 이미 바닥났고 선영이 하는 청소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준호가 기저귀에 대변을 본 걸 발견합니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시고 새 기저귀를 꺼내고 옷도 갈아입힐 준비를 하죠. 괜찮으세요, 아버님? 금방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10분 후 시아버지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선영은 더러워진 옷과 이불을 빨래통에 넣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는 잠이 듭니다. 선영은 그 틈에 청소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집 근처 오피스텔 청소가 오늘 스케줄이었거든요.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를 부탁한다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저녁 시간입니다. 지민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셨어? 괜찮으셨어요. 계속 주무셨어요. 선영은 저녁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그런데 김치찌개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그날이 떠오릅니다. 남편 지훈이 마지막으로 집에서 먹었던 저녁이 바로 김치찌개였거든요. 그날 지훈은 김치찌개 맛있다며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조명자가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경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지훈이 돈을 마련하러 나갔다가 택시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조명자는 그 뒤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김치찌개만 안 끓였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어.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준호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약을 먹여드리고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선영은 지민이 잠든 후에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봅니다.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준호를 모실 수 있는 곳은 이 집뿐이었고 지민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선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불을 끕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 내일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선영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화가 걸려옵니다. 따님이세요? 아버님이 위급하신 것 같은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지민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폐렴이 심해지셨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준호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돌본 시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죠. 선영은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지민도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일간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선영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준호의 상태를 지켜봤죠.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겠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부를 가족이 누가 있을까요? 시어머니 조명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없고 그러고 보니 준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박서희였죠. 선영은 10년 전 주소록에서 서희의 전화번호를 찾아냅니다. 국제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졌지만 마지막이니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희 씨인가요? 저 선영이에요.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였습니다. 서희의 목소리에는 놀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 같았죠. 이틀 후 시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선영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평안하게 떠나셨죠. 1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선영이 다가가면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 손을 꼭 잡아주시던 따뜻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몇 분과 지민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선영이 청소 일을 하던 곳 사람들이 전부였죠. 장례식 둘째 날 오후 갑자기 빈소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옵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훨씬 세련되어진 박서희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마치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오래간만이네요. 서희는 선영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관 앞에 절을 올리고 나서 바로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말인데요. 아버지 유산에 포함된 거 맞죠? 상중에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서희에게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 중인데. 알아요. 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온 거라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서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들이었죠. 아버지가 치매 걸리기 전에 이미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치매가 심해지기 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상속 순서대로 가는 거네요. 법적으로 직계 가족이 우선이니까. 서희의 말에 선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례식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서희는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빈소에는 선영과 지민만 남았죠. 엄마, 이모가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다. 아마 정리할 게 있나 보지. 선영은 지민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서희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었죠. 보내는 사람은 박서희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조명자의 유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죠. 이건 내가 잘 모셔. 너 때문이잖아. 선영은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조명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남편이 죽은 게 선영 때문이라고, 김치찌개를 끓인 게 잘못이라고 했던 그 말. 엄마, 왜 그래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유골함이 도착했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희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왜 집에 대해 물어보는지, 그리고 왜 이런 쪽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거실에 조명자의 유골함을 모시고 촛불을 켰습니다. 10년 동안 원망스러웠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추억이 되었죠. 어머님, 이제 평안하세요. 선영은 유골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영정사진도 함께 모셨죠. 두 분 다 이제 편안한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서희가 준비해온 것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선영과 지민의 삶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현관문에서 또 다른 택배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법무법인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죠. 제목부터 선영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유언장 마이너스 2015년 3월 15일 작성. 그날은 바로 남편 지훈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선영은 급하게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나 박준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전 재산은 딸 박서희에게 남깁니다. 며느리 이선영과 손자 박지민은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간병하며 살아온 이 집이 모든 것이 이제 서희의 것이 된다는 말이었죠. 유언장 뒷면에는 공증인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선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할 서류가 좀 있어서. 하지만 지민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의 얼굴색이 얼마나 안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가방에 서류를 잔뜩 들고 온 모습이었죠. 유언장 받아보셨죠? 서희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희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버님이 언제? 2015년에 작성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기 전이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서희는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병수발한 건 감사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선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도 서희가 이렇게 차갑게 나온다는 것도 모든 게 악몽 같았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 알아보셔야죠. 이 집은 제가 처분할 거예요. 서희의 말에 지민이 발끈했습니다. 이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할아버지 모시고 살던 집인데. 지민아, 이모가 법적 상속인이야. 어쩔 수 없어. 서희는 지민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무덤덤한 표정이었죠. 언제까지 나가시면 될까요? 언제까지요? 당장 나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간 정이 있으니 일주일 줄게요. 이 집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선영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이 집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서희 씨,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지민이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저도 미국에서 온 거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서희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부동산 업체와 상담했어요. 이 동네 시세가 꽤 좋네요. 1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억. 선영은 그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그리고 냄새나요, 건물에서 촌스러.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10년 동안 살면서 준비 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서희의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비라는 게 무엇일까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했던 10년간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아버님이 정말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저희를 제외하라고. 선영의 물음에 서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의심하시는 거예요? 공증된 유언장인데 아버지가 정신온전할 때 작성하신 거예요.
그때 지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아꼈어요. 맨날 엄마 손 잡으시고. 그건 치매 때문이야.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서희는 지민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는 게 맞아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영은 서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아세요? 바빴어요. 미국에서 사업하느라. 그리고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서희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정리해 주세요. 서희가 나간 후 집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지민은 엄마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야 해요? 글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선영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공증된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이 선영의 손을 잡고 미소 짓던 모습, 치매가 심해져도 선영이 오면 반가워하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희가 보낸 이사짐센터 연락처와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사업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영은 그 쪽지를 보며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10년간 참고 견뎌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지민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선영은 지민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강하게 버텨왔던 며느리가, 엄마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지민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든 해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선영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며느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짐을 싸고 이 집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짐을 정리하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엄마, 월세 집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보증금이 문제인데. 선영의 통장에는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버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든 것을 쓴 결과였죠. 그날 밤 11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준호 어르신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도일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있어서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치매 말기 전에 정신이 돌아오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나요? 지하철 2호선 종점 근처 작은 절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과 지민은 산 중턱의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도일 스님은 60대 정도의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어르신이 가끔 오셨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시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미안한지 말씀하셨거든요. 스님은 방 한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왔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시기 전에 한번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꼭 녹음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스님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다. 선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정말 살 이유가 없었는데 선영이가 매일 돌봐줬다.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다.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희, 그 애는 돈 필요할 때만 온다. 미국 가서 한 번도 안부 전화 없었다. 근데 선영이는 매일, 정말 매일 나를 돌봐줬다. 선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유언장 같은 걸 남겼다면 그게 정말 내 마음이 아닐 거다. 치매 걸리기 전에 누군가 강요해서 쓴 걸 수도 있고 녹음기 속에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 들은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선영과 지민이만은 살 수 있게 도와달라. 그 애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은 없게 해달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진심에 충격받았습니다. 스님이 녹음기를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르신의 진짜 유언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직접 남기신 녹음입니다. 공증은 없지만 병원 기록과 당시 정황, 증언이 있다면 소송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송이요? 유산분할 소송입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있어도 진짜 본인 의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스님은 명함을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님이에요. 착한 분입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 놓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진심이 담긴 녹음이에요. 10년간 간병한 기록들, 병원비 지출 내역,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희였습니다. 내일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 있어요. 깨끗하게 치워놔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선영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저를 원망하셨어요. 남편이 죽은 게 제 탓이라고. 그런데 아버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군요. 선영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스님, 그 변호사님께 꼭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지민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끝까지 싸워볼 용기가 생겼거든요.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해보겠어요. 녹음기 속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간 품고 있었던 진심,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한 부탁까지. 이제 선영에게는 싸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변호사 명함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희가 아무리 법적 상속인이라고 해도 준호의 진짜 마음까지는 빼앗을 수 없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김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일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선영입니다. 유산소송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스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녹음 파일과 관련 서류들 모두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과 지민은 김정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도일 스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10년간 시아버님을 간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선영은 준호의 녹음기와 관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녹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언제 녹음된 건가요? 3년 전이라고 하셨어요. 치매가 심해지기 직전에요. 공증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죠? 선영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이에요. 변호사가 날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게 언제죠? 2015년 3월 22일이에요. 유언장 작성 일주일 후에. 흥미롭네요. 시아버님이 아들의 죽음을 미리 알고 유언장을 쓰신 건 아닐 텐데. 변호사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때 누가 시아버님께 유언장 작성을 권했는지 기억나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아버님은 그런 말씀 한 번 안 하셨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박서희 씨가 그때 한국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미국에 있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못 왔거든요. 그럼 누가 유언장 작성을 도왔을까요? 혼자서는 어려웠을 텐데. 선영이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조명자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던데. 시어머님이요? 네.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뭔가 서류일이 있다고 아버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시어머님이 유언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딸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명자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변호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승산은 있어요. 녹음 내용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선영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50대 50이에요. 하지만 해볼 만합니다. 10년간 간병한 기록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는 선영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했습니다. 병원비 지출 내역, 간병 관련 사진들, 그리고 시아버님이 선영 씨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모두 가져오세요. 그때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정호입니다. 전화를 받는 변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변호사가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박서희 씨 측 변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해를 제안한다고 하네요. 화해요? 집값의 10%를 주겠다고 합니다. 15억 집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죠.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화해를 제안하는 걸까요? 이상하네요. 뭔가 약점이 있나 봅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1억 5천만 원도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의 녹음을 들은 후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아버님의 진짜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민도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뜻대로 해야죠.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서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심각했죠. 소송한다고 들었어요. 네. 아버님의 진짜 뜻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무의미한 짓이에요. 공증된 유언장이 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화해하실 생각 없어요?
좋은 조건 드릴게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억 5천만 원 제안하신다고. 서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연락이 갔나요? 그럼 2억으로 올려드릴게요. 선영은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서희가 이렇게 조급해한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죄송해요.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정말 후회할 거예요. 소송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서희가 협박조로 말했지만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게요. 서희가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엄마, 잘한 것 같아요. 이모가 너무 급하게 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의 말에 선영도 동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아버님의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발 선영과 지민이만은 살 수 있게 도와달라.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선영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다음 날 선영은 병원에서 시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받아왔습니다. 10년간의 치료 과정과 선영이 보호자로 기록된 모든 서류들이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선영은 서류 뭉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10년간의 간병 기록,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어요. 김정우 변호사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선임료는 얼마나? 일단 100만 원만 주세요. 이기면 나머지 받을게요. 변호사의 배려에 선영은 고마웠습니다. 100만 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소장 접수 다음 날 서희에게서 화가 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3억까지 올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각오하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 학교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르바이트 그만둘까요? 공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자르시더라고요. 이유도 안 알려주시고. 선영은 이상했습니다. 지민은 성실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청소 일을 하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 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분으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민의 아르바이트와 선영의 청소일이 같은 날 끊어진 게 우연일까요? 혹시 서희가...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희가 뒤에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김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상대방 변호사가 선영 씨에 대한 신용조회를 했더라고요. 뭔가 약점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점이라면 빚이나 범죄 기록 같은 거요. 다행히 깨끗하시더라고요. 선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서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민이 학교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온 거였죠. 엄마,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던데요. 왜? 진학 상담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민은 성적도 좋고 이미 진학 계획도 세워놨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누군가 전화해서 저희 집 사정을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이사를 간다고.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희가 지민의 학교까지 연락한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견딜 수 없어서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이한테까지 그러실 필요 있나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자르고 제 일자리 없애고 학교까지 연락하고 이게 맞나요? 서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송 취하하면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협박이군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저한테 맞서려면 각오해야죠. 선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서희의 힘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민이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모가 너무 무서워요. 지민아, 괜찮아요. 전 어디든 적응할 수 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요. 지민의 말에 선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어서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상대방이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선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요. 지민이도 마찬가지고요. 선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10년간 간병한 며느리가 쫓겨나는 이야기, 사람들 관심 많이 받을 거예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론이 움직이면 상대방도 함부로 못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싫었죠. 그날 밤 시아버님의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발 선영과 지민이만은 살 수 있게 도와달라.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선영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님, 끝까지 해보겠어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선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희가 아무리 압박해와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 공개해 주세요. 모든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예요. 엄마니까 물러설 수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거였죠. 일주일 후 선영의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10년 간병한 며느리 500억 유산에서 제외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대부분 선영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미국에 있던 딸은 뭐 했나요? 10년간 한 번도 안 왔다면서? 법이 잘못됐어요. 이런 경우는 며느리가 상속받아야죠. 선영은 휴대폰으로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일들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반박 기사가 나왔죠. 미국 거주 딸 측, 며느리 주장 반박. 아버지 치매 이용해 재산 노려. 서희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며느리가 10년간 간병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적 상속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서희의 기자회견 영상을 본 선영은 분노했습니다. 마치 선영이 재산을 노리고 간병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선영 씨, 큰 발견을 했어요.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유언장 작성 당일에 박서희 씨가 한국에 입국했어요. 네, 미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입국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3월 20일에 출국했어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희가 남편 지훈이 죽기 전에 미리 와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작성 전날 서희 씨가 대형 로펌에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럼 미리 계획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어머님 조명자 씨와 함께 짜고 한 일 같아요.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희와 조명자가 공모해서 준호를 속인 거였죠. 이 증거면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죠. 서희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감정적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변호사의 반박은 강력했습니다. 원고 박서희는 유언장 작성 당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입니다.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다. 만약 내가 유언장 같은 걸 남겼다면 그게 정말 내 마음이 아닐 거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어디서 녹음된 것입니까? 도일 스님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3년 전 저희 절에서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어르신이 정신이 또렷할 때 꼭 남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스님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어르신이 며느리에 대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그리고 딸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서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김정우 변호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음성 분석 결과 조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세요. 법정 스크린에 10년간의 간병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선영이 시아버지를 돌보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시아버지가 선영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모습들이었죠.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돌본 기록이 있습니다. 병원비도 모두 며느리가 지불했고요. 의료진도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선영 씨가 없었다면 환자분은 훨씬 일찍 돌아가셨을 겁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셨어요. 서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재판장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 박서희는 10년간 아버지를 몇 번이나 뵈었습니까?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뵙지 않으셨죠? 심지어 생일이나 명절에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하지만 유언장 작성 시에는 한국에 계셨네요. 아버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서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조명자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유언장 작성 전날 박서희와 1시간 20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의 폭탄 발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효로 선언하며 녹음 및 증거 일체를 근거로 유산의 70%를 이선영, 박지민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지민이 엄마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서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10년간 준비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법정을 나서며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와 조명자 그리고 남편 지훈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네요. 김정우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선영은 집 마당에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지훈의 영정사진을 나란히 모셨죠. 흰 국화꽃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제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보. 이제야 모든 게 끝났어요. 선영은 차례대로 절을 올리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원망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 덕분에 지민이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지민이 대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판결 후 지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당해지고 밝아졌죠. 엄마, 새 학교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선생님들도 잘해주세요. 지민은 판결 후 강남의 좋은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대학교는 어디로 갈 거야? 의대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지민의 꿈을 들으니 선영은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지민의 삶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도일 스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 씨. 잘 지내셨어요? 스님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은 작은 봉투를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예요. 모든 게 끝나면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준호의 친필이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모든 게 잘 해결됐다는 뜻이겠지. 정말 다행이야. 선영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준 것에 대해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넌 내 딸보다 더 내 딸이었어. 서희는 어릴 때부터 냉정한 아이였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지훈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명자가 너를 원망할 때도 넌 묵묵히 견뎌냈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몰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지민이도 훌륭하게 키웠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봐.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너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 비밀번호는 지민이 생일이야. 많지는 않지만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선영은 놀랐습니다. 준호가 몰래 돈을 모아두었다니. 부디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선영으로 말이야. 마이너스 아버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선영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비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지민도 편지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한 금고에는 정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있었죠. 이렇게까지. 선영은 시아버지의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카페를 차려볼까 생각 중이야. 카페요? 응. 예전부터 꿈이었거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 지민은 엄마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커피 정말 맛있거든요. 몇 개월 후 선영은 정말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라는 이름이었죠. 간병인들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준호의 사진과 함께 글귀를 걸어두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되고 기억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일 스님, 김정우 변호사, 그리고 10년간 선영을 지켜봐 온 이웃들까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스님의 축하 인사에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선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였죠.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그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어 보이시네요. 선영은 그 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10년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돌아와요. 선영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그 딸을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죠. 그날 밤 선영은 카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절망적이었던 자신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죠. 아버님,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선영이에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이선영.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웃었습니다.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지민은 의대에 합격했고 선영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10년간의 고난이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매일 아침 선영은 준호의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선영에게는 원망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죠. 드디어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의 삶을 천국에서 지켜봐 주세요. 선영은 오늘도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갔다.